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의 현실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돈인데요. 이 자치분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 자치분권에 필요한 돈은 사실 우리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세금이 자치단체에 잘 배분되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윤식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치단체 예산 중에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거기에다 꼭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연말에 갑자기 멀쩡한 보도블록을 막 갈아엎고 뭐 가로등을 뭐 교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이 예산을 꼭 써야 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일부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계연도가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성립된 예산은 12월 말일까지 지출 행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행정 절차 밟아야 되고 또 일을 진행하는 중에 뭐 민원이 예기치 않았던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업 집행 시기가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되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처가 딱 정해져서 오는 돈, 그걸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남으면은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서 쓰는 돈 뭐 남겨서 반납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들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리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연말에 그런 공사들이 좀 집중이 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오해도 생겼고 또 일부는 현재 재정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실제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지 않죠. 지방자치 하면서 지역사회 안에 여러 가지 통제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똑똑한 시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 늘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있고 또 지역에는 여러 언론들도 있고 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면 지역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우리들의 세금이 자치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눈으로 또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윤식 위원님의 강연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윤식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재정, 지방재정, 뭐 또 국가예산, 지방예산 이런 재정예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정과 예산은 같은 개념일까요? 재정은 이 공공 부분의 모든 경제활동 전체를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기금, 뭐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이런 전체를 다 재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은 재정의 한 부분, 즉 재정은 예산보다 더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학교 수업이 아니니까요. 재정, 예산, 살림살이 이런 표현을 같은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살림살이의 핵심은 돈입니다. 나라 살림이든 집안 살림이든 돈이 핵심입니다. 돈이 있어야 뭐 일을 할 수 있고 또 가정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이 자원이라는 게 이 한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모아서 또 잘 배분해서 쓰느냐가 살림을 잘하고 못하고의 핵심입니다. 나라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매한가지죠. 근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을 잘 버시고 엄마 아빠 뭐 자식들 아들 딸 다 돈을 잘 벌어서
각자 알아서 쓰고 산다면 뭐 크게 고민할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모으고 잘 배분하느냐가 살림살이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또 한편 모든 행정은 예산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또 우리나라에 예산을 넘겨보면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은 이 도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건지,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지 예산을 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도시, 이 나라를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지 예산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또 모든 어떤 정치인들의 의견은 예산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원이 얼마인지, 어떤 자원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이 예산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살림살이, 즉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 지방재정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해보는,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라 살림, 한 집안 살림에서도 각자가 하는 일이 잘 되게 가족들이 서로 믿고 도와주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또 식구들이 같이 합의한 어떤 우리 그 가족이 가야 될 방향으로,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부모님을 잘 봉양할 때다, 그러면 부모님 모시는 일에 뭐 우리가 돈을 좀 더 쓰자, 지금 자식들 한참 공부해야 될 때니까 우리가 교육에 돈을 더 쓰자, 뭐 이렇게 식구들끼리 같이 의논하면서 살림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식구들의 이 돈 버는 능력이 다 각기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금 내시죠? 우리가 내는 세금, 크게는 국가에 내는 국세가 있고요. 지방에, 내가 사는 시에 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는 국세입니다. 즉 중앙으로 돈이 갑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단 돈을 모으는 것, 즉 우리의 세금이 80%가 다 국가로 가고 있는, 즉 완전 중앙 집중형 세입 구조를 우리는 지금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95년부터 단체장을 우리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근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런 낡은 국가 대 지방재정의 관계 8대2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종류가 분류되잖아요. 우리의 소득에 붙이는 세금이 있고요. 우리가 소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뭐 집, 땅,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소위 이 신장성,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지역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그래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고 그러면은 이 내는 세금도 커지잖아요. 즉 신장성이 좋잖아요. 그런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는 신장성이 좋은 세목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신장성이 좋은 세목들은 다 국세입니다.
국세가 15가지 세목이 있고요.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역세, 저는 이제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데 그중에 11개의 지방세 중에 6개가 경기도세고 5개가 시흥시세입니다. 또 특별시하고 구 관계는 또 다릅니다만은 시군 관계에서 광역과 기초 간에는 11개의 지방세목을 각기 6개, 5개씩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개의 지방세 쪽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소득과세나 이 소비과세가 국세이고 이 지방세 쪽은 거의가 이 재산에 부과되는 이 세금들입니다. 요건 별로 신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80%는 국가가 가져가고 절대량을 20%가 지방이 가져오는데 그 20%가 또 신장성이 없는 세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지금 지방 재정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이 지방 간의 이 불균형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 간에 너무 현저한 이 불균형,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사람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라 살림이나 지방 살림도요. 이 균형이 깨지면, 즉 격차가 너무 크면 거기에서 온갖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람 몸도 균형이 잡혀 있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간의 관계, 또 지방재정끼리의 관계에서 이 불균형, 격차가 심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자립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80%입니다. 근데 광역시 있죠. 뭐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역시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밖에 안 됩니다. 도, 경기도, 전라남도, 뭐 충청남도, 도의 평균은 37%밖에 안 됩니다. 또 같은 시끼리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재정 자립도가 기초시 중에 행편이 제일 나은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요즘 지역 내 총생산 1등도 화성이고 재정 자립도 1등도 화성입니다. 화성의 재정 자립도는 한 67% 됩니다. 전국 시평균이 75개 시평균이 37%인데 화성은 67%니까 이 시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시 중에 75개 시 중에 재정 자립도 꼴등이 어딜까요? 예. 남원시가 재정 자립도 11%입니다. 67% 화성과 11%의 남원. 남원시의 사람들이 계속 살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지방 소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기초 시군구 간에도 격차가 큽니다. 우리 지방 재정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이런 지방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26개 기초 시군구와 17개 시도, 전체 합치면 243개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전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50%가 안 되는 데가 92.2%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92%가 즉 224개 지자체가 50%가 안 되고요. 그리고 자체 세입, 지방세 가지고 그 군청이나 시청의 직원들, 공무원들 월급이 안 되는,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지자체가 80곳이 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대전의 어떤 구청이 공무원들 인건비를 예산에 다 세우지 못해가지고 일부만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할 때 좀 더 세우고 그래서 제때 월급을 못 주는 사태까지 생겼죠. 이런 지방자치, 이런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이어갈까요? 문 닫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방 소멸 이야기는 일본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참 뒤의 얘기가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한테 닥쳐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네,
농촌은 이미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뭐 30몇 프로, 뭐 40% 넘는 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완전 초고령 사회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이걸 원인도 그리고 풀어가는 핵심 키도 돈입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크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장성 좋은 세금들은 다 국세고 그나마 절대량의 80%는 국가가 가져가고 지방은 돈이 없고 지방 간에는 또 이렇게 격차가 심하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즉 대한민국의 조세 제도와 재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조만간의 미래다. 일단 이런 격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재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 제도죠. 그 조정 제도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국가가 지방에 이 부족한 돈을 채워주는, 내려주는 그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죠. 내국세, 전체 내국세의 19.24%를 지방의 몫으로 줍니다. 근데 교부세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또 있는데 도에서 또 시군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보통 교부세라고 그러고요.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주는 돈을 특별교부세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전체 교부세의 3% 이내에서만 특별교부세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교부세를 이 행안부 장관 쌈짓돈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신 바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배분의 원칙이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죠. 동네에서 가끔 국회의원들 뭐 현수막 걸죠. 뭐 무슨 사업에 몇 억 가져왔다고. 그게 이 특별교부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담배 소비세. 근데 사실 이 지방세 입장에서 이 담배 소비세는 굉장히 이렇게 비중이 커요. 그래서 왜 기억나세요? 옛날에 명절에 고향 갈 때도 담배는 우리 동네에서 삽시다 뭐 이런 현수막도 시군구에서 걸었잖아요. 시흥시 같은 경우 이 지방세 이 순서를 보면은요, 이제 지방 소비세 제일 많고요. 그다음 재산세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담배 소비세입니다. 인구 50만 이제 막 넘어가는 도시인데 한 360억이 담배 소비세로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지방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의 서글픔인데요. 시장 군수는 보건소 만들어서 뭐 국민들 시민들 건강 증진하자고 금연하라고 막 열심히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한편으로는 담배도 좀 팔려야 될 텐데 이런 참 뭐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씁쓸한 현상이 지방자치의 현실인데요. 어쨌든 담배 소비세를 2,000원 올리면서 얄밉게도 지방 입장에서 담배 소비세가 굉장히 소중한 세원인데 얄밉게도 인상된 2,000원에 75%를 국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방 재정은 오히려 열악해지는 판국에 담배값 2,000원 올리면서도 그걸 또 홀랑 국세로 땡겨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일단 지역 경쟁력, 지역사회가 각자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자기 특성에 맞는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각자가 고유한 산업도 발굴하고 키우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여내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고 또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은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지역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장기 저성장 또 저출산 고령화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방 재정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그 튼튼한 재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지방이 각자 자기 특성에 맞는 성장을 지속해 갈 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보장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생기고 위기에도 강한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매 한 가지 원리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조세제도와 지방 재정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 소비세 인상, 지방 소득세 인상, 그리고 교부세도 인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6대4 구조를 갖추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목표에 비하면 지금 아주 겨우 이제 한 반발짝 정도나 뗀 상태입니다. 조세 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방에 과세 자주권을 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 국가죠. 세금은 법으로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흥시가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자매도시가 미네소타주에 있는 로체스터시인데요. 인구가 한 10만 4천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세계 3대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메이오 클리닉, 메이오 병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10만 인구가 뭘로 벌어먹고 사는가 봤더니 거의 다가 이 메이오 병원의 메이오 클리닉의 직원이거나 아니면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병원 하나로 10만 도시가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근데 도심 한가운데 아주 멋진 엄청난 공원이 있고요. 거기에 거위떼들이 이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참 여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구나 했는데 그거를 인공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 그랬더니 이 세계적인 병원에 세계 각국에서 환자들이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책하고 그래서 이 로체스터시에 머무르는 동안 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더 많이 찾아올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가 더 그리고 우리의 소득이 더 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걷자. 이렇게 시민들이 합의를 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한 겁니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진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더 걷자, 연장해서 더 걷자 이렇게 해서 즉 시민들이 합의해서 시의 조례로 시의 법으로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공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제도도 이 조세 법률주의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도 시민들이 합의해서 조례로 법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 투자해야 될 때다. 우리 시민들이 합의하면 세금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죠. 그런 조세 제도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다음 이 재정 제도 특히 중앙과 지방에 이 중앙이 돈을 많이 가져간 다음에 이 지방에 주는 이 제도도 더 강화돼야 되고 또 지방 간의 이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조정 제도도 대폭 손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나라 살림이나 지방 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살림을 잘 살려면 일단 뭐 돈을 균형 있게 잘 모으고 잘 배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쓰는 쪽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금은 국가가 80% 가져가고 지방이 20%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이 실제 쓰는 거는요. 지방이 60%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가 40%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무 배분, 사무 권한의 배분 좁게 얘기하면 업무 분장 내용을 보면은요.
국가 사무가 60%고 지방 사무가 40%입니다. 즉 하는 일은 국가가 60%가 하게 되어 있고 40%를 지방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돈을 60%를 지방이 쓰냐? 일을 60%를 지방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집안 살림도 식구들끼리 서로 돈을 많이 아빠가 많이 번다고 이 돈 내가 다 쓸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 버는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한참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 돈 법니까? 써야지. 예.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조정해서 필요한 데 쓰면서 이렇게 살아야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국가 살림, 나라 살림도 나라 살림과 지방 살림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또 현실에서 너무나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세입 구조로 보나 돈을 쓰는 세출 구조에서 보나 지방 재정은 지방 살림살이는 도대체 힘들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려워도 살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은 늘 부족합니다. 그렇죠? 가정이든 국가든 돈은 늘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살아나가려면 제도 개선도 해야 되지만 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지방에서도 반성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잘 하려면 전체 우리 살림살이 규모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어디에다 돈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 투자 우선순위를 편성하는 사람이든 심의하는 사람이든 그런 거에 대한 이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서로 열심히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우리 돈이 제한된 늘 부족한 돈이 좀 잘 쓰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라 살림은 4월 달에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 모아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나와요. 내년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총 얼마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분야에 이렇게 배분해서 쓰자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이제 예산 편성 작업을 하죠.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은요, 그 구성원들, 그 부처의 공무원들한테 뭘로 우리 장관 일 잘해, 실력이 있어 평가받냐면 돈 얼마 따오냐 이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돈이 권력입니다. 각 부처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 예산이 줄면 일이 줄고 조직이 줍니다. 따라서 예산 늘리는데 좀 심한 표현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잘 따오는 장관은 실력 있는 장관이고 훌륭한 장관이고, 예산 못 따오면 무능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웃지 못할 일이 생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이 국가적 이익이다. 어떻게든 이 출산율을 높여야 되겠다. 우리가 내년에 이 출산율 높이는 데다가 돈을 좀 많이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정을 하면 각 부처는 예산을 출산과 관련되는 일이 없는 부서는 좀 긴장되잖아요. 제일 큰 돈 보따리가 출산 장려 쪽으로 간다는데 우리 부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CCTV 확충, CCTV 많이 나는 거는 이제 경찰청 쪽 일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청도요, CCTV 예산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막 갖다 붙입니다. CCTV하고 저출산 대책하고 뭔 상관이 있어 물으면, 청춘들이 밤늦게도 안심하고 데이트도 하고 해야 많이 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부처별로 이제 예산 찢어가기. 그래서 이 국가재정법을 만들 때 2006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사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의사에 맞게
국가 재정 전략이 짜지고 그렇게 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사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마주 앉아서 국회가 마주 앉아서 이 재정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재정법 만들 때 이 집행부, 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물론 우리 의회와 행정부의 구조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 구조가 또 시군구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관계를 이 기관 대립형 구조로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놔서 기본 원리를 국가재정법을 그런 그 부처 중심으로 예산 편성권이 있는 대통령 중심으로 짰다고 해서 법리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지방자치시대 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예산을 짜려면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과 행정부의 대표가 마주 앉아서 국가 재정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돈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살림을 잘 살려면 돈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살림을 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지방 예산 너무 함부로 쓴다. 선심성, 일회성 사업들도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상당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즉 예산 편성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심의하는 지방의원님들 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 부족한 돈을 잘 쓰게 하려면 일단 제도적으로는요.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차를 줄여줘야 되고 또 지방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거는 자기 책임하에 살림을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아이한테 매일 1,000원씩 주면서 300원은 여기 쓰고 200원은 여기 써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월 3만 원을 주고 아이가 지가 판단해서 써보게 하는 거. 어떤 게 아이가 나중에 자립심이 있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살림살이를 잘하는 아이로 클까요? 엄마가 시킨 대로 쓰고 산 아이는 커서도 아마 누가 정해주지 않으면 지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살림을 사는데 아마 지혜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 자주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살림을 살게끔 그렇게 조세제도나 조정제도를 바꿔줘야 된다. 이게 제가 일관되게 드린 말씀이고요. 한편 지역에서는 그 돈을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 잘 쓰게 하려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 심의하는 지방의원, 우리 시민들이 밀착해서 예산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긴장하고 예산을 짤 겁니다. 훨씬 더 질 높은 예산 심의를 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단체장이 공약했으니까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시장 공약사업 중심으로 예산 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선출직 공직자들, 표로 심판받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우선 눈에 띄는 일에 소위 말하는 전시행정 쪽에 더 돈을 쓰려는 경향성이 늘 본능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예산 모니터링 활동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예산은요, 정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복식푸기 안 합니다. 그냥 한글만 알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규모하고 대충 어떻게 돈을 나눠서 쓰고 있는지는 앞에 몇 페이지만 보면 돼요. 세입 총괄, 세출 총괄, 예산 총칙
요거 뭐 많아봐야 4~5페이지입니다. 그것만 봐도 대강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 모셔서 같이 예산서 놓고 공부하고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거죠. 예산서 보면 우리 시청에, 구청에 무슨 국, 무슨 과, 무슨 팀이 내년에 무슨 일을 하고 거기에 돈을 얼마 쓰는지 그냥 한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넘겨보면 다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하자. 두 번째는 참여예산제도 들어보셨죠? 네. 참여예산제도가 이 재정분권의 꽃입니다. 우리 납세자인 시민들께서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 얼마 쓸 건지를 직접 일부라도 결정해보자 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권, 시장한테 있는 예산 편성권과 의회에 있는 예산 심의권의 일부를 시민들께 드린 게 참여예산 제도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자치분권 종합계획 33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법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요. 안타까운데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심의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에 가시면 시장, 시의원님들한테 참여예산 좀 키우자. 보다 많은 예산을 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로 좀 결정하자라고 주장도 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각 동 단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제가 시흥시청에서 일할 때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제대로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만들어서 매년 운영을 했거든요. 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도 만들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의 눈으로 동네를 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우리 동네 살림살이를 논하고 아이들도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아이들 생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몫은 따로 떼가지고 이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논의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활동도 보장해 줘 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새롭고 정말 아이들은 우리 지역사회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투표권도 없지만 그 지역의 당당한 주민으로서 주인으로서 부모들이 낸 세금을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말 민주시민으로 훈련하는 교육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요. 그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활동하시고 지역에 가시면 주민참여예산학교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족한 재원이 좀 더 알뜰하게 쓰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크다. 그런 역할을 나서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요즘 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지역 경제도 정말 뭐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생업으로 여러 가지 장사를 해봤고요. 지금 10여 년 넘게 지금은 이제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게 문을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어려울 때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통상 재정의 역할을 이제 행정적인 역할, 정치적인 역할, 경제적인 역할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요. 재정의 경제적인 역할의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 그다음 경기 조절 기능입니다. 어려울 때 세금을 좀 적극적으로 풀면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재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개국 이래 정부 수립 이래 드디어 500조를 돌파했네요. 금년 2019년 추경까지 해서 한 475조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가 그 정도였습니다. 내년에 513조짜리 예산안을 제출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세입도 줄잖아요. 그래서 이 쓰겠다는 돈은 513조인데 들어오는 돈은 상당히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 60조 넘게 이렇게 국채 발행, 즉 빚을 내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재정의 역할인데요. 지방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우면 지방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쭉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재정은 뭐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런 거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정을 이렇게 많이 풀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재정 분권이라는 게 당초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좀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초에 선거 때 공약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의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2단계로 미루어졌습니다.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소비세 일부 늘렸고요. 나머지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2단계로 미뤄진 상태인데요.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원인은요. 중앙 부처에 보이지 않는 저항, 방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부처는 예산이 줄면 재정이 줄면 자신들의 권한이 줄고 심지어는 조직도 축소해야 되는 그래서 이 재정 분권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부처에 보이지 않는 이 저항과 방해 이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지방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재정 분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좀 힘차게 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서도 아직 이런 인식이 부족합니다. 사실 돈이 꼬리표 달고 다닌 것이 아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뭐 어떤 게 국가 재정이고 어떤 게 지방 재정인지 사실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 정부들과 우리 시민들이 왜 재정 분권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지방 재정이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런 중앙정부의 방해에 맞서서 우리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총정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의원 아니면 지방의회 특히 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그 공약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결국은 이제 입김이 센 데는 결국은 예산이 많이 확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 재정 자립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추면서 특히 그 저개발 지역이 있으면은 그런 데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타당성이 있다 보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의 취지대로 말씀하신 바처럼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언급하신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자나 심의권자가 이 전체의 흐름이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공약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한 지적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뭐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재정 운영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산 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기 재정계획 수립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도적인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밀착해서 지켜보면 그런 행태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 예산 모니터링 활동 이런 것도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김윤식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에 적극 참여하자 이 제안은 저희가 꼭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